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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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저 이야기 아저씨 인사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아이들과 나누었던 가치관 학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가치관은 사실 갖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마치도 좋은 습관은 비싼 대가를 지르고라도 사라고 하는 것처럼 가치관 또한 얻기 위한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 그런 차원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치관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너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으로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은하가 펼쳐져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예, 그 중에 지구는 뭘까요? 먼지와 같아요. 먼지와. 근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러면 그 수많은 별들, 은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중심은 뭘까요? 어떤 별이 중심일까요? 네, 지구예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줬더니 아이들이 보인 반응은 에예요. 에. 그건 마치도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 우주의 그 많은 별들 중에 마치도 먼지와 같은 지구라는 행성이 어떻게 중심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사실 네이밍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네이밍은 누구예요? 예, 바로 본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본 사람 중심으로. 네, 여기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뭘까요, 이거? 이거 지중해예요. 지중해의 뜻. 네, 맞아요.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 맞나요? 동의하세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시각일까요? 네, 맞아요. 유럽인들의 시선이에요. 지금은 인류가 유럽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명을 바탕으로 그걸 기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유럽인들이 봤을 때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태평양을 곁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구 중심일까 하는 거죠.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저기 아시아에서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한국, 대한민국, 예, 한반도가 있네요. 몽골이 있네요. 그 아래에 뭐가 있느냐면 차이나가 있어요. 사이즈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차이나인가? 차이나요. 차이나를 예, 한자로 표기하면 중국이잖아요. 중국. 지금 중국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중국의 뜻. 네, 모든 나라들의 중심에 있는 국가라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 붙였을까요? 중국인들이 붙인 거예요. 중국인들이 모든 나라들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요. 동의가 안 돼요. 어떻게 이거 동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다. 누구나 세상의 중심일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거 사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예. 요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조선시대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대용은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예.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연암 박지원, 북학기를 쓴 박재가, 홍대용이요 의산문답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이 사람은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예,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다. 이건 뭐를 염두에 뒀느냐? 바로 중국을 염두에 뒀던 겁니다. 중국 애들은 생각했어요. 예,
모든 나라들의 중심이 중국이다. 심지어 하늘조차도 중국 거다. 그래서 하늘의 주인이 내려와서 통치한다 해가지고 천자의 나라잖아요. 천자의 나라. 예, 그러한 중국인들의 사고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홍대용입니다. 누구나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 될 만큼 특별한 존재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위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우연한 존재인가? 계획된 존재인가? 나는 우연한 존재인가? 계획된 존재인가? 즉, 내가 있게 된 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특별히 계획해서 만든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시선과 종교적인 시선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의 위치에 존재할 확률, 온 우주 가운데 하필이면 지구, 하필이면 대한민국,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있기까지의 확률이 도대체 뭐냐? 예, 바로 이거랍니다. 뭐 읽어보세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계산하면 0이에요. 0이라고요. 물론 나머지 사실 계산 안 해도 돼요. 왜? 0 곱하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차피 0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살펴봅니다. 예, 현재 나까지 세대가 이어질 확률. 현재 내가 있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됐죠. 그럼 엄마 아빠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났을까요? 딱 둘이만 있었나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요. 예, 계속 여러 사람이 경합하는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거기에 또 있어. 엄마 아빠. 엄마가 있으려면 또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지. 또 아빠가 있으려면 아빠 엄마가 또 있어야지. 어머나. 이렇게 따졌더니 이거랍니다. 또. 이거 계산하면 0이에요. 0. 또 정자, 난자의 수정이 내가 될 확률. 헐. 한 남자가 일평생 동안 배출하는 정자의 양. 또는 한 여자가 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배출하는 난자. 둘이 만나야 돼. 이걸 또 여기 또 가려졌네. 이걸 또 확률로 계산했더니 이렇답니다. 나는 이것도 0이에요. 그러면 0 곱하기 0 곱하기 0이에요. 예,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재 내가 있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과학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과학은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희박한 우연에 의해 태어난 특별한 존재다. 나는 아주 희박한 우연에 의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세상은 모두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 우연 가운데 있게 돼서 특별한 게 아니라 애초에 특별하게 만들어줬다. 아담이 있죠. 아담을 특별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입니다. 자, 봅시다. 창조자의 암과 피조물의 앓음은 다르다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내가 아는 걸 만드나요? 모르는 걸 만드나요? 예, 모르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게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만든 사람은 모르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아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럼 인간은요? 태어날 때 다 알고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생존하는 공간과 시간, 예, 이 속에서 주어진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죠. 그래서 이걸 부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요, 부분지에게 우연이 많을까요? 전지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전지에 우연은 없어요. 그러나 부분지에는 우연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에 관해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참 잘 써요. 가장 우연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 근데 참 웃기지 않아요? 과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며요. 과학이 그 짓을 잘한다. 예. 예. 자, 과학에서 어떤 짓 잘하냐면 없다라는 표현 참 잘 써요.
내가 찾아내지 못한 건 그냥 무조건 없대요. 대표적으로 과학이 발견해내지 찾아내지 못한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얘네들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없대요. 그냥 무라고 얘기합니다. 무라고. 또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것.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게 생명의 기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건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가 옳은 걸까요? 네, 모른다가 정직한 거죠. 모른다. 내가 거긴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정직한 답이에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없다? 우연이다. 내가 모른다가 아니잖아요. 자, 세상을 만든 것은요, 전지이지 부분지가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세상엔 우연이 없거든요. 단지 뭐예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그러므로 나는 우연하게 태어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특별하게 계획돼서 창조되어진 진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진짜 특별한 존재. 뭐가 문제지? 결론은 같잖아. 그죠? 둘 다 인간은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연함 속에서 태어났으니 특별하다나 특별하게 만들어졌으니 특별하다나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건 결과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결과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우연함 가운데 특별함과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별함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결론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예, 대표적으로 책임이에요. 책임. 우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연에는 책임이 없어요. 예,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책임지나요? 길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우연을 만나요? 거기 다 책임지세요? 책임 안 져요. 우연은 책임 안 집니다. 예,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책임 안 져요. 왜? 우연에는 책임이 안 따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나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잠깐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얘기 안 했네요. 예, 맥스 루카드라고 하는 쓴 책인데 동화인데요.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예, 거기에 이 펀치넬로죠. 펀치넬로라고 하는 인형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예, 그러면서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동화로 만든 건데, 예, 여기에 보면은 이 펀치넬로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예,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다 보니까, 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에 대해서 부정은 과학이 하잖아요. 과학이.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우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원숭이로부터, 예, 여기까지 왔다. 물론 원숭이 이전에는 단백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차라리 모른다라고 하지. 예.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연으로 세상을 이해할 거냐? 아니면,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별함으로 이해할 거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특히 이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 이야기할 때 보통 4대 문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거 다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과 서쪽을 나눈 게 누구냐? 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 즉 지금 현재 유럽인들이죠. 유럽인들이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얘기하고 지중해 동쪽 건너편에 있는 걸 동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오리엔트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리엔트. 그 오리엔트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움직여갑니다. 움직이는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문명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키 동양이죠. 그때 당시 페르시아였습니다. 아이고 굉장한 나라였죠. 굉장한 나라. 어쨌든 그러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쪽에 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 즉 서쪽에서 바로 여기 바다를 건너가죠. 이게 이 전체가 지중해라고 얘기한다면 지중해도 또 뭐 부분에 따라 이름을 달리 하는데 바로 이쪽에 요 바다 여기는 섬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이걸 바다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에게게 이게 바다야. 그래서 이걸 에게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에게해를 건너 어디로 가요? 예, 이 발칸반도로 가게 됩니다. 예, 거기에 가면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는 문명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 밀레투스에서 이동해 간 건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300의 배경지, 스파르타, 다 이쪽이에요. 이쪽. 문명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문명이 이렇게 넘어가고 끝났느냐? 아니요. 또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번에는 장화로 이동을 하죠. 장화. 예. 여기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카이사르 해가지고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중심 세력이 되어집니다. 서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 또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서쪽으로 이동을 했더니 이번에는 어디가 나와요? 이베리아 반도가 나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죠. 스페인, 포르투갈. 예,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우린 잘 알아요. 예,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입장일까요? 이거 서구인들의 시선이에요. 서구인들의 시선. 나머지 기타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약탈의 시대죠. 약탈의 시대. 대항해 시대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어요.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이 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딜 건너가요?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물론 콜럼버스는 인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본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인디오라고 부르는지 몰랐어요. 몰랐어. 예. 어쨌든 그게 뭐 네이밍이니까요. 그게. 예. 바로 이곳에 와가지고 발견하고 난 뒤에 여기 와서 좋은 일 했을까요? 나쁜 일 했을까요? 네. 모두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탈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약탈의 시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특히 그때 당시에 뭐 잉카 문명, 이런 마추픽추 이런 문명들이 있었잖아요. 이 문명들을 죄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있는 금들을 약탈해 가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약탈에서 이곳을 나가게 되고 그럼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뭐예요? 캐리비안의 해적의 배경이 된 카리브해예요. 카리브해. 예, 바로 이곳은 금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곳을 약탈해 갖고 나오는 사람들 무역상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들을 약탈하는 해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포르투갈에 가면은 이런 발견의 탑이라는 것이 있어요. 발견의 탑.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나타낸 거죠. 뭐 좀 불편하긴 한데 왜 약탈을 행한 기념탑이니까. 근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서진하는 겁니다. 서진하는 거예요. 예, 영국이 지고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처음에는 어디부터 먹었어요? 어디가 흥황했느냐면 남미를 약탈했었던 이베리아 반도가. 근데 그 부의 축이 어디로 옮겨가요? 영국으로 넘어가잖아요. 프랑스 시민혁명 거치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산업혁명 거치면서 결국은 영국으로 부의 축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어디로? 서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중심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어느 쪽에 도착했을까요? 당연히 미국 동부죠. 대서양 건너왔으니까. 동부. 그래서 이 동부가 처음에는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는데 그곳에 대학들이 유명하죠. 뭐라고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동부가 먼저 발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부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로 가요? 서진을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도 서진이 계속되어져요. 그래갖고 지금은 어디예요?
예, 캘리포니아 이 서쪽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지금 우리 사회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바로 그 실리콘밸리가 서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문명은 계속 서진하게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 계속 서진해요. 예, 서진해서 오다 보면 아시아에서 3국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일본, 대한민국, 중국입니다. 예, 이 3국. 이 3국 중에 새롭게 이동해 오는 문명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가 도대체 어떤 국가일까? 어떤 국가일까?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느 장기일까요? 배요? 배는 보호도 안 해요. 그럼 보호되고 있는 게 뭘까? 심장. 심장 중요하죠. 근데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뇌입니다. 뇌. 예.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뇌가 중요하다는 걸 뇌가 있는 것조차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뇌의 존재를 왜 늦게 발견했을까? 뇌 완전히 밀봉해 놨거든요. 예. 가슴은 그래도 갈비살이 사이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뇌는 완전히 밀봉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확인이 어려웠던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뭐한다? 완전히 감싼다. 아시아 3국 중에 어디가 감싸져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오해 살 수 있는데 일본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본은 한국을 위한 오는 태풍을 다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쪽 대륙 있죠, 이거. 여기 중국을 비롯한 이쪽 대륙은 한국의 뒷동산이다. 그래서 넘어오는 바람 이런 걸 다 막아준다. 오로지 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막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세상에 중심은 나고 항상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 나 중심이야. 그럼 일본 애들은 다를까? 그럼 중국 애들은 다를까? 다 똑같아요. 다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이에요. 원래 지도를 그릴 때도 나를 중심에 놓고 그려요. 그리고 나를 실제 측정할 때 똑같이 할까? 좀 더 크게 그릴까? 지금 더 크게 그려요. 지도 내가 속한 나라를 좀 더 크게 그립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대한민국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보호하고 있겠어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섭섭하죠.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합니다. 3국 중에 과연 어느 나라가 새롭게 건너오고 있는 문명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면 일본이 먼저 담당을 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가능할까? 네, 앞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냐면 일본은요, 새로운 게 없어요. 어디랑 똑같아? 미국하고 똑같아요. 좀 표현이 좀 그렇다. 이런 방송에서. 미국의 똘마니? 미국의 똘마니? 하여튼 미국이 아부해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예. 바로 이게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는 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힘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새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본은 내 것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요. 전통적인 강국이죠. 그런데 중국은 왜 감당을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미국이. 요즘 한번 보세요. 중국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미국이 다 틀어막아요. 다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강국이지만 미국과 싸우느라고 새로운 문명을 담아낼 만한 상황이 못 된다고요. 그렇다면 한국은요. 그럼 한국은 정확하게 친미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반미냐? 반미도 아니고 반중도 아니에요. 중간에 껴있다고. 중간에 어찌 보면 살살이 같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실리 외교죠. 실리 외교에 우리 광역을 생각하자고요. 실리 외교입니다. 봐가지고 실제 이익이 되는 거. 그럼 생각해 봅시다. 실리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분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분명하다는 건 새로운 문명이 왔을 때 그걸 담아서 내 식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요즘 무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21세기 태평양의 시대에 누가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1번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반면에 중국 자기는 있지만 미국의 견제를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냐? 대륙이 보호하고 있는 바로 이 두뇌와 같은 한반도. 예,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어머, 보니까 어젠가 윤여정 씨가 또 상도 받고요. 지금 K-팝, K-푸드, K-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 2년 연속. 예, 작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있었죠. 기생충. 예, 지금 올해는 미나리. 하여튼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예. 세계의 냉전의 완벽한 종식이요. 둘이 통합한다면, 둘이 화합한다면, 남북한이 통일할 수만 있다면. 왜? 북쪽은 아직도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 두 체제가 하나로 뭉쳐지면 세계 평화에 어떤 면에서 상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예. 아주 중요한 나라라니까요. 중심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작은 나라 한국이 고난을 극복하고 현재처럼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역사적으로 6.25 전쟁이라고 하는 힘겨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나 때문이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책 때문입니다. 책 때문에. 제가 또 이래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고. 예, 제가 요거를 한번 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린 과거 책 읽는 나라였어.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글에 대해서는 이태진 씨가 쓴 책의 나라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양요 때요. 병인양후 얘기하면은 프랑스 해군이 들어온 거잖아요.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개항을 요구하면서. 예. 근데 그때 들어왔었던 그 프랑스 군함의 제독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로즈였습니다. 로즈. 이 사람이 좀 또라이예요. 한 국가의 한 나라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욕심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교장관 문서 가져가고 불사르고 난리 부르스 쳤잖아요. 그거 돌려받는데도 얘네들 돌려주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좀 그래. 그런데 자 그때 함께 왔던 누가 있냐면 주베르라고 하는 해군 장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원정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원정의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곳에서 감탄하면서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에라도 책이 있다는 것이다. 예, 책이 있다는 것이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문맹자는 아예 멸시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촌집에서 선반에서 책을 꺼내는 모습을 펜화로 그려가기까지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왔었던 사람이 자존심까지 상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책 읽는 민족이에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선비가 있죠. 벌써 옷이 좀 남루해요. 남루한데 이 사람의 이름을 제가 책에다가 써놨어요. 누구냐? 이덕무입니다. 이덕무. 이 사람이 같이 활동했었던 사람이 아까 제가 홍대용 얘기했는데 홍대용, 연암, 박지원, 이덕무 함께 활동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학파를 이루었거든요. 학파. 그게 바로 백타파입니다. 백타파.
예. 근데 이 이덕무가요, 양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신분을 갖지 못한 거죠. 관직에 나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관직에 나갔어요. 예, 규장각에서 일을 했다고요. 조선의 핵심이라고 하는 규장각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군가 소개할 때, 저는 간서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간서치의 뜻은 그거예요. 책만 읽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간서치에 불과, 전 책밖에 몰라요. 현실감이라고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책 읽는 것 때문에 발탁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또 다른 간서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도 스스로를 간서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간서치 외에 조선에 또 간서치가 없을까? 네! 또 하나의 위대한 간서치가 있죠. 그래서 조선은 문예부흥이 두 번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번은요, 세종대왕 때, 한 번은 정조 때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세종대왕 또한 간서치였어요. 나도 간서치,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얼마나 책을 읽었더니 이게 눈 튀어나온 거 봐요. 눈 튀어나온 거. 나중에 시력을 거의 잃잖아요. 그래서 장영실이 걱정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눈을 좋게 하려면 초록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록을 자주 보세요라는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세종대왕이에요. 예, 세종대왕. 우리나라가 얼마나 글과 문자와 가까운 나라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글을 읽기 위해 글자를 만든 나라. 전 세계의 어떤 나라가 책을 읽기 위해 글자를 의도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없어요.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유일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은요, 상형 문자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해 오는 과정 중에 언어를 갖추게 되어졌고, 거기에 내용을 담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예 내용을 담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 전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글자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 않을 수가. 자, 제가 흥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1세기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 한국의 중심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세상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 나를 만들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당연히. 중심에 서는 게 쉽겠어요? 나답게 살려고 한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간서치가 되어야죠. 책을 읽어야죠. 자,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중심에 서는 사람 누군가 보세요. 예, 책 읽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에 서요. 예, 관계의 중심에. 이거는요, 세계적인 역학관계의 중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간서치가 되어서 스스로를 난 책만 읽는 바보예요 라고 얘기하는 간서치가 되어서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중심에 우뚝 서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